김상곤 혁신위원장이 위기의 새정치민주연합을 구해낼 혁신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당내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데요. 김상곤 혁신위의 성공 과제는 무엇일까요? 박태국 고려대 연구교수, 박상병 평론가 모시고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박 교수님, 네네. 김상곤 혁신위원장께서 사약을 받아놓고 상소문을 쓰는 심정이다. 뭐 개파, 개인 용납하지 않겠다. 이렇게 가한 어조로 얘기했는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김상곤 전 교육감 입장에서는 그렇게 강한 톤으로 가도 앞으로 암초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새정년에서 여러 개파들이 지금 각종 이권을 녹아내는 용광로 같은 그런 작업을 과연 할 수 있을까? 밤자면 그 독배라고도 할 수 있고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도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과연 문재인 대표가 친노 패권주의의 기득권을 얼마나 내려놓고 그리고 그 혁신위원회에서 만드는 그런 안을 갖다가 혁신위원이 집행하는 기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안을 만드는 그 어떤 협의기구인데 그거를 최고 의결기관인 최고위원회에서 얼마나 수용하고 집행하느냐 네. 이 문제고요.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폼을 바꾸고 틀을 바꾸는 그런 당무 조정, 뭐 인적 쇄신, 공천문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네. 지난 야당이 우리 50, 60년간 역사에서 보면은 민주화 투쟁이라든지 네. 대북 화해 정책 이런 걸 담론으로 끌고 오면서 일정 부분 야당의 지분을 확보했는데 지금 2015년 5월 달 야당의 내용을 보면은 콘텐츠가 없어졌어요. 대북 포용 화해 정책은 북한 핵 문제라든지 북한 정권이 변화가 안 되면서 지금 많은 적실성을 잃었고 네. 민주화가 어느 정도 완성되면서 이제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선진화로 가는 길목에서 어떤 담론으로 가야 되는가, 내용을 어떻게 담아내느냐. 그래서 가치 문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약간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큰 고민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밤잠이 오지 않을 것이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동의 목표가 흐릿해졌다 이런 말씀이신데 박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좀 이제 상황이 상당히 좀 복잡해 보입니다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순하다. 간단합니다.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야권에서는 야 이거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되느냐 계산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해관계를 따진다는 얘기예요. 네. 오늘 문재인 대표가 했던 게 이 정답입니다. 뭐냐면은 저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고 육참골단 이거 조국 교수 했던 얘기죠. 네. 육참골단의 각오로 임하겠다. 이거면 끝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겁니다. 저부터 문재인 대표는 기득권을 내려놨습니다. 내년 총선 출마하지 않습니다. 비례대표도 안 나가겠죠. 내려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네. 육참골단이 뭡니까? 남의 살을 베내는 거 아니에요. 자기 살을 떼주는 겁니다. 그죠? 네. 자기 살이 누굽니까? 주변에 있는 인사부터 베내는 겁니다. 베내면은 내년 총선 때 이기는 정당, 전국적으로 집권할 수 있는 정당으로 간다. 이 정답이에요. 네. 이것은 정답이고 김상곤 혁신위원장도 오늘 했던 얘기 뭐냐면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약을 앞에 두고 상소문을 쓰는 심정이다. 네. 이분이 정말 마지막입니다. 이런 자실에서 문재인 대표 주변에 있는 인사들부터 하고 386, 486, 또 호남 기득권 문제 차근차근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정당 자체가 말 그대로 이 정도 되면은 육참 골단의 준비가 됐다라고 말하면 내년 총선에 이기는 겁니다. 결단만 남아 있는 거예요. 결단이다. 그렇습니다. 실천 의지가 남았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지난번 야당의 역사를 보면은 7차례 혁신위가 있었지 않습니까? 번번이 실패했어요. 지금도 혁신 추진위원장으로 전에 부천시장을 지낸 원혜영 씨가 하고 네. 있고요. 과거에 혁신위에서 만드는 많은 혁신안들, 개혁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연 이거를 얼마나 내려놓느냐는 문제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으면 이참에 네. 야당을 좀 큰 틀에서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야당 정치 발전이고 대한민국 정치의 발전이 우리 한국 정치의 적폐를 해소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의 구조를 보면요. 강한 국회의원 정당 그리고 약한 당원 정당 아닙니까? 이게 아예 강한 국회의원 강한 국민 당원 정당으로 바꿔서 당의 네. 체질 개선을 통해 가지고 개파들이 나눠 먹는 그런 개파 정치를 하지 말고 네. 진성황 당원들이 중심이 돼 가지고 공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인물 쇄신 작업을 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고 당원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그런 합리적인 야당의 틀을 좀 새로 짜서 21세기 대한민국 야당의 위상을 정립하는 것이 과연 지금 중요한 시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원래 야당에서는 오픈 프라이머리, 즉 국민들의 참여를 좀 이렇게 넓히는 쪽을 논의를 하는데 오히려 박 교수님께서는 진성당원들의 힘을 좀 키워야 된다는 좀 그런 이제 좀- 뭐 그건 논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네. 쉽게 말하면 정당의 발전 역사를 정당 중심의 그러니까 당원 중심으로 가느냐 아니면 네. 지지자 중심으로 가느냐의 차이점인데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원 중심으로 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워낙 이 모바일 시스템이 발전되다 보니까 또 일반 국민들도 정치에 관심이 많습니다. 당원은 되고 싶지 않지만 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새누리당 당원은 되고 싶지 않지만 새누리당 자리에 바라는 경우가 많아요. 어. 또 반대로 새정치 민주가 당원은 아니지만 새정치 민주를 잘 됐으면 좋겠다. 이 사람들 빼면은 오히려 전체적으로 당원 중심으로 가버리면 전체 선거 속에도 패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방향이 이제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원 중심으로 가느냐, 지지자 중심으로 가느냐는 논란이 있으나 지금 우리 정치는 지지자 중심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가는 이제 쪽으로. 오픈 프라이머리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뭐 그것도 논쟁이 되겠습니다만 네네. 제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정당의 문제는 좀 장기적인 전망이고 지금 당장은 이 정당은 연합의 어려움을. 야당은 네. 지금 침몰하고 있는 겁니다. 세월호예요. 이제 급한 겁니다. 막 살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선장인 지금 선장은 앞서 우리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선장했습니다만 사실은 문재인 대표입니다. 저는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선거할 수 있는 요건은 뭐냐? 문재인 대표입니다. 네. 힘을 실어주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제가 왜 그런 말씀드렸냐면 그러면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전권을 갖고 한다는데 문재인 당대표가 전권을 줬다는데 당을 바꿀 수 있는 개혁 세력의 주체가 누굽니까 지금? 김상곤 위원장이 그런 힘을 혼자 할 수 있습니까? 당에 있는 개파에서 양보 안 하고 녹여주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성 당원들의 역할이 앞으로 있어야지 당이 바뀝니다. 장기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민주정치는 정당 정치인데 당의 철학과 이념을 공유하는 정당들이 진성 당원들이 당의 후보를 내는 것이 맞지. 저 오픈 프라이머리로 국민한테 당의 후보를 뽑고 이런 시스템을 가면요. 민주정치의 그 제도가 많이 희석됩니다. 물론 아까 그런 추세는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차원에서 네, 장기적으로 네, 네. 진성 당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네, 이런 그 말씀 부분은 좀 드린 더 한번 겁니다. 저희들이 예, 예. 다른 주제로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될 예, 부분인 것 같고요. 예. 사실 아까 우리 문재인 대표가 선장이 아니다. 저 김상곤 위원장이 선장이 아니다. 선장이 아니다. 하지만 항해사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요. 잘 봤습니다. 네, 오늘 한번 말씀을 한번 직접 한번 들어보고 네. 어떤 의지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혁신위원회 활동 기간 중 패권과 개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개파의 모임조차 중지하기를 요구합니다. 당원과 국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바로 지금부터 혁신은 시작될 것입니다. 혁신위원회 앞길을 가로막는 그 어떤 세력이나 개인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혁신위원회는 오직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로 혁신의 길을 걸어나갈 것입니다. 자, 지금 김상곤 혁신위원장 목소리가 굉장히 강단 있고 좀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우려는 높아요. 우려는 높은데 이미 언론지상을 통해서 당 486 의원들을 배제한다. 호남 출신 사선 의원도 배제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상곤 위원장은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인을 했는데 왜 그런 말이 나오는 걸까요, 박 교수님? 왜냐하면 지금 호남의 재선 의원 이상 그리고 네. 사선이면 중진 의원들 그리고 이제 친노 패권의 핵심을 형성하는 486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처음부터 하고 시작하면 정치의 속성상 자기 기득권을 잠식당한다고 하는데 아마 처음부터 방해 네. 처음부터 아마 물리력 행사를 들어가고 김상곤 위원장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좁아질 겁니다. 언론을 좀 이렇게 한번 여론을 좀 이렇게 간을 본 거 아닐까요? 간을 보려고 노력하다가 지금 제가 알기로 음출한 상태. 왜냐하면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 당장 지금 반격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접근해가지고는 저 친노 의원들, 수도권 의원들 다 내려놔야 된다. 이것이 또 이렇게 엉켜 있는 겁니다. 시작하자마자. 네. 그래서 저는 김상곤 위원장이 시작부터 아마 많은 고민에 쌓여있고 그래서 조만간에 이제 3개 개파를 만난다는 거 아닙니까? 친노, 비노, 중도 성향 만나가지고 의견을 듣는다는 것인데 의견을 듣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안은 다 나와 있어요. 이미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박 박사님 이것을 확실하게 어떻게 양보하면서 녹여내느냐 이 기법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지금까지 이미를 보면 물론 진보 세력의 아이콘이다. 그래서 네. 무상급식이라든지 또 무상버스. 무상버스 이런 네. 그런 거는 아이디어는 좋고 과거에 그런 이론가로서의 활동은 훌륭하신데 정치권에서의 경력이라든지 인맥이 좀 일천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지금 상당히 어려운 게 아닌가 이런 전망을 해보는 맞습니다. 거죠. 예. 쉽게 말하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상곤 위원장은 진짜 항해사입니다. 네. 침몰하고 있는 배를 어떻게 가야 됩니다. 동쪽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동쪽으로 10도로 갑시다. 이를테면 이 방향을 제시하고 가기 위해서는 이 어떻게든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마지막에 이걸 결정한 사람은 선장이에요. 네. 문재인 대표입니다. 아무리 항해사가 얘기를 다 해줘 전부 다 정리해가지고 결론을 딱 만들어냈는데 알았어 참고만 할게. 그럼 끝나는 거야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표까지 중요한데 지금 김상곤 위원장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위상이 문제가 아니고요. 네. 이 혁신위원회에서 안을 만들어냈을 때 아무리 좋은 안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당 의총이라든지 또는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야 되거든요. 제대로 추인이 될 이거를 것이냐.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문재인 대표밖에 없어요. 내가 책임지겠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이렇게 갈 때 의총에서 한번 추인해달라. 네. 아니면 내가 그만두겠다.
이 정도 나와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또 방금도 뭐 486이다 호남 이거는 나온 얘기가 아니라 그래요. 이렇게 나오면 100점 100패입니다 이거는. 왜 호남 중진이죠? 왜 486이죠? 이유가 그게 아니에요. 네네. 486 중에서도 누구, 왜가 중요한 겁니다. 누구, 왜. 그런 기준이 있어야 당사자도 그러고 상대방도 이해가 가는 거거든요. 납득할 수 있는. 그럼요. 호남 중진인데 누구? 친노가 다 나쁩니까? 친노 중에서 이 사람은 정말 안 된다. 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그런 사람들 내치는 거예요. 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외부에서 유능한 인재들을 끌어들여서 당을 다시 통합하고 외연을 확장한다고 하면 이 정도 사는 거죠. 그 과정을 하고 있는 건데 앞서 말씀드린 뭐 486이다 호남 중진은 아직은 나온 얘기가 아닌 것을 일부 네. 언론이 오늘 보도한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은 제가 보기에는 공천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당원 중심의 전국 정당으로 가느냐. 네. 이 작업을 할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의결국에서 수용을 하느냐. 그러려면 아마 정확한 앞으로의 그 공천 문제라든지 인적 쇄신 문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모든 계파가 합의하면은 과감하게 문 대표부터 자기 희생적인 리더십을 보이면서 네. 도덕적인 리더십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같이 양보하는 그런 기구가 안 되면 어렵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문재인 대표나 조국 교수가 얘기했던 육참 골당. 그렇죠. 근데 또 조국 교수가 오늘 하나를 더 했습니다. 2대 도강이라는 말을 했는데 2대 도강 말이 자두나무가 복숭아나무를 대신해서 쓰러진다, 넘어진다. 그러니까 좀 더 좋은 과실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말은 그런 쉽지만. 그래서 혁신위원회가 뜬 거잖아요. 안 그러면 혁신위원회 뜰 필요가 없잖아요. 조국 교수가 참여할까요? 어떻게 저는 보십니까? 참여하라고 봅니다. 참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참여했어요. 이 사람이 뭐 친노니 비노니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제1야당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존망을 걸고 국민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혁신위원회가 나와야 돼요. 네. 자기 개인적인 이것을 성과로 만들어가지고 본인이 다음에 무슨 총선에 출마하든지 그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김상곤 교육감위원장은 안 된다고 봅니다. 다 내려놓고 난 다음에 정말로 국민 앞에 이 정도 야당이면은 내년에 총선에서 1등 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하면 1등이 돼가지고 다음에 정부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자꾸 내놓을 때 네. 다음에 이분들이 다음에 국민들에게 박수를 받는 것이지 자신들을 위해서 내가 친노 쪽에 갖고 오니까 친노 좀 보호해야 되지 이거는요 당을 오히려 분당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인물, 그러니까 김상곤 위원장이나 조국 교수 정도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인물이라고 봐요. 네. 육참 골단 말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행동만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정도의 정당이라는 그 수준이 국민의 눈높이를 보면은 상당히 지금 높습니다. 수준이. 네. 제가 이제 그동안에 국민 여론을 좀 들어보면은 사실 지금 야당의 문제 여러 뭐 호남 지역당에 갇혀 있고 친노 패권주의에 갇혀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야당이 보인 이중잣대라는 예를 들면 그런 거 아니에요? 옛날에 그 한명숙 씨 재판할 때는 법정 구속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지금 홍준표 씨나 이완구 씨 같은 거 네. 법정 구속하고 잣대가 좀 다르고 또 어떻게 보면 독선과 그런 독설 국민이 보기에는 과거 운동꽃이 논리 80년대 70년대 90년대의 그 구시대 논리에 젖어가지고 21세기 변화하는 다층적이고 중증적인 국제정치 흐름을 우리 국내 정치로 녹여내지 못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토탈 아주 완벽하게 바뀌라. 그래서 이 정도의 변화라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는 높다. 그래서 지금 조국 교수가 이론가면서 자꾸 교수인데 네. 이러한 큰 그 흐름을 갖다가 잘 담아내는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기대를 해보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또 하나 이제 짚고 넘어야 될 부분이 오늘 지금 2시부터 국회에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종걸 원내대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두 분이 모여서 국민연금 관련해서 지금 단판을 짓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까지 지금 합의된 것이 50% 수치는 명기한다. 하지만 50%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여기까지가 합의가 됐는데 박 평관님 어떻게 전망하고 잘 된 계십니까?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다. 네, 어떤 면에서?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명분과 실리 중에서요. 네. 특히 여당은 실리를 찾는 것이 상책이에요. 왜? 여당이니까. 야당은 실리 찾기 어렵습니다. 명분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를 교체하는 겁니다. 50% 정도를 명기를 했습니다. 사회적인 합의기구에서 만들어냈던 것을 지켜낸 거예요. 근데 이 50% 가지고 논란이 지금 많아요. 네. 50% 가면은 2060년이면은 기금이 고갈되면은 뭐 문영표 위원장 장관의 말대로 세대 간 도둑질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 뻥튀기 해가지고 오히려 정부가 막고 있는 것인지 아직 모르면은 한번 그 비율을 논의해보자. 반대할 수 없잖아요. 제가 볼 때는 절충점을 찾는 것은 국회가 밖에서 보면 간단해 보이죠. 네.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C도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쪽에서 명분과 실리를 나눠 갖는 여야 원내대표의 협상은 잘했고 저는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만 싶습니다. 거기에 지금 네. 문영표 복지부 장관이 연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하지 마. 이거는 저는요.
저는 문영표 장관의 이 얘기 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근데 그러나 사회적 기구에 들어오면 못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야당은? 이거는 이렇게 말하면 정말 아니 사회적인 대한민국에서 사회적인 기구는 문영표 장관이 훨씬 더 전문가가 많습니다. 네. 이 사람들이 세대가 도둑질 시킨 겁니까 지금?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다 그래서 또 이 공무원 연금하고 그 사태 촉구 결의나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이거는? 네. 저는 그런 거는 같이 맞지 안 했습니다. 않다. 그러니까 이거를 무슨 결부시켜서 이거는 코드에 그대로 가고 네. 끝나는 안 되면 안 되면 별도로 하는 것이지 이걸 끼워 넣기 하는 거는 별로 저는 야당답지 못한 것 같아요. 바로 이 부분도 야당이 청산해야 될 부분이에요. 왜 네. 연환계를 씁니까? 합의한 건 통과시켜야죠. 그리고 지난번에도 내가 공무원 연금법안 이야기했는데 네. 여야는 합의해가지고 각자 명분을 챙겼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이건 지금 아니에요 또. 이게 6년 뒤에는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고 이런 아주 어떻게 보면 절충안인데 지난번에 공무원 연금기구 그 실무자들을 보니까 네. 7명이 전부 공무원들이에요. 2명은 저 대학 교수들이고요. 그래서 공무원 당사자들이 참여해서 만든 공무원의 특권을 줄이지 않는 연금 개혁안 국민 여론이 아주 뜨겁습니다. 네. 이거 정말 국민 여론들을 다 받아내면요 정치인들 혼나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뭐 통과시키지 않으면 또 여러 가지 시간적인 문제도 있다니까 양보를 하더라도 앞으로 사회적 기구에서 논의하는 그것만큼은 국민의 대표를 끼우고 국민의 이득을 많이 반영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공명정당하게 논의해달라. 이것이 국민의 요구입니다. 그리고 문영표 장관이 뭐 세대 간 도적들이다, 은폐 마케팅이다. 이거는 야당에서 만든 용어인데요. 문영표 장관 그 정도는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절대로 정치적으로 이런 행정가한테 이런 정치적인 공격은 부적절한 겁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요. 행정가가 네. 국회 합의회에서 사회적인 기구를 또 만들어냈던 안을 장관이 도둑질이라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정치적인 발언이죠. 그 얘기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얘기는 우리 정부 입장과 다르다. 정부 입장이 이런 겁니다. 정치인이면 몰라도 장관이 그렇게 말합니까? 국회가 뭡니까 그러면? 국회가 국민을 대표해가지고 그 위임을 받아가지고 전문가들 모여서 낸 결론입니다.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거 말 수도 있어요. 이 결론을 가지고 장관이 세대간 도둑질을 말한 거는 그거는 정치적 논평이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정말 이거는 엄중하게 비판해야 됩니다. 네. 제가 봐도 사퇴값이 됩니다. 그러나 연계시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바람직하지 하는 않다. 말씀입니다. 말씀은 문영표 보건복지 장관이 했는데 야당에서 이 문제를 과도하게 문제 삼는 게 문제다. 이런 취지의 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하나 이제 부분이 사실 요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통합 행보가 좀 만만치 않습니다. 5.18 기념식 전야제 또 지난 주말 노무현 대통령 추모식 여러 행보에서 굉장히 광폭 행보 그러면서 좀 뭐 흔히 요즘 말로 유행 대인배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정권이 이제 중반부를 넘어가고 있는데 네. 청와대 눈치도 봐야 되고 그리고 야당의 눈치도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야당은 친노 세력이 주도하고 있으니까 지난번에 노건호 씨 발언은 참 부적절했죠. 여러 가지면. 그러나 이제 참고 일단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전국에서 어느 정도 공무원 연금 법안도 뭐 합의는 됐다니까 불충분합니다만은 지지율이 지금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 왜냐하면 네. 야당에서 이런 내용을 겪고 있으니까 야당에서 지금 국민들한테 점수를 딸 만한 것이 없다 보니까 그것이 김무성 대표한테 상대적으로 약간 하는 건 올라갔지만 아니냐. 2% 정도 네. 문재인 대표를 앞서는 거로 리얼미터 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러한 뭐 덕장의 이미지 모든 걸 포함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사람은 덕장의 이미지보다는 잘못된 것을 과감하게 지적하고 앞으로 대한민국 필요한 역사관과 국가관이 무엇이냐. 그래서 친노 세력들이 잘못한 것을 과감하게 비판을 해야 됩니다. 노건호 씨 잘못한 것도 과감하게 비판을 해야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잘못한 거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런 거를 더불어서 그냥 가지고 가서 국민들 인기몰이를 한다? 21세기 대한민국 대통령은 그렇게 한가한 대통령이 아닙니다. 지금 할 일이 산적에 있고요. 분명히 지적할 건 지적하면서 네. 대권 항복을 하는 것이 그분한테 도움이 된다. 지금 당장은 뭐 덕장 이미지가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런 평가를 해봅니다. 네. 네. 네, 저는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 별로 과거에 좋은 소리를 안 했습니다. 네. 별로 좋은 소리 최근에는 좋은 소리 상당히 많이 합니다. 누가 뭐 오해받을 정도로. 상대적인 이유입니까? 아니면 절대적인 평가입니까? 여러 가지로 다 합해서. 최근에 김무성 대표가 보이고 있는 정치 행보는 정말 대선 주자다운 행보입니다. 네. 우리 국민들은 지금요, 똑똑한 리더를 원하지 않습니다. 국민을 끌어안을 수 있는 정치 리더입니다, 이거는요. 기업의 CEO를 원하는 거 아닙니다. 네. 국민의 아픈 곳을 끌어안을 수 있는 새누리당 우리나라 기득권 계층입니다. 새누리당은 기득권을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약한 곳에 가지고 끌어안는 역할은 통합의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박 대통령한테 그걸 원한 거거든요. 네. 누가 지금 합니까? 김무성 대표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다. 설사 그것이 기획된 거라고 하더라도 노리고 갔다고 하더라도 가서 물도 맞고 또 가가지고 안전 소리 들어도 욕하지 않습니다. 듣고 난 다음에 갈 수 있는 거. 왜냐면은 기득권은 상대방의 기득권 가지지 못한 사람의 이 비판을 끌어안고 혼자 안아줄 때
통합이 되는 거예요. 네. 이 모습을 김무성 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건 제가 볼 때는 야당이 정말로 긴장해야 된다. 한 번도 우리 아직 이런 리더를 본 적이 없어요. 아마 웬만했으면 이 정도 되면 막 욕할 겁니다. 뭐 자료 다 고개 다 하면서 봐라 친노가 이런 패거리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자의 발톱을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도 숨긴다고 하더라도 네. 숨길 수 있는 능력이 지금 보이는 겁니다. 보인다. 그래서 김무성 대표의 이 행보는 국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도요, 긍정적인 평가가 있지만은 중요한 대통령 자리를 앞으로 꿈꾸고 있는 분으로서 지적할 건 지적하면서, 물론 그 어법이라든지 방법은 이렇게 과격하다든지 그러면 안 되고요. 얼마든지 방법이 있습니다. 짚을 건 짚고 넘어가는 것이 우리 후손들 교육한테도 좋고, 네. 앞으로 여당이 가야 될 방향도 제시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노건호 장남, 노건호 씨가 얘기한 게 사과를 해라.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받지도 않고 입장 정치적으로 이용한 데 대해서 사과를 표명해라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입장을 얘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 노건호 씨 자신도 그 당시 그 박연차 게이트 사건 수사할 때 그 대통령 처남 연철호 씨 그 500만 불 박연차가 투자한 걸 관리했다고 소문이 있고, 이러다가 이제 그런 자살을 하고 사건이 나서 덮은 부분인데, 네. NLL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물론 그 공개 과정은 부적절하고 파장이 있었지만은 전직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그 국채 정치에 관련된 NLL 부분을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건 이건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이건 네. 국가의 안보 이익을 사장시키고,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그것이 절차라든지 그런 것보다도 그 자체가 상당한 파장을 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직접적인 어법은 아니더라도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그러나 이런 분위기에서 의존적인 거 이런 건 있었지만 미숙하다 이렇게 얼마든지 지적할 수가 있고, 또 통합의 노력이라는 거는 잘못을 지적 안 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잘못은 지적하되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가자, 얼마든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겁니다.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자.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 대권 그래서 대표자는 그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거 발언이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난 걸 알고 계시죠? 그 얘기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거기 이제 어록상으로 보면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어록에다 예. 언급도 봤습니다만 그 안에 NLL 포기한다는 발언은 없었던 것이고, 검찰도 조사를 했는데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결론 난 건 알고 계시는 거죠. 그 얘기 인정하는 알고 거죠. 있습니다. 네, 그 얘기고, 저는요 김무성 대표한테 좀 아쉬운 대목은 네. 통권 행보는 좀 좋습니다. 통권 행보 좋은데 이런 상황에서 집권당 대표가 제일 어려운 대목이 뭐냐면은 야당을 끌어안아야 돼요. 야당을 끌어야 됩니다. 야당을 끌어안지 않으면은 박근혜 정부 집권 3년차 선고 못 합니다. 네. 야당은 지금 막판이에요. 야당은 정말로 지금 바닥에 그런 게 와 내려가 있는 있죠. 겁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집권당 대표가 힘이 뭐가 부족합니까? 지지율도 높고 의석수도 많고 집권당이고 또 당도 정치 안정돼 있고 다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말하는 거 터무니없는 거 말고 나머지는 털어줄 경우 같이 끌어주면은요, 이것이 의회 정치의 모범을 보이는 겁니다. 과거에 김무성 대표는 그렇게 힘이 있을 때 정당 지지율도 지금 반토막입니다. 야당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야당을 끌어안고 갔구나. 저거는 최선이 아니었지만 차선이었구나. 차선은 아니었지만은 결국 취약을 피했구나라고 하는 리더십을 보여주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그 대목을 야당을 끌어안는 모습이 좀 더 좋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직 그 대목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아직 부족하지 않는가?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어쨌든 듭니다. 대립하는 현 정치권에서 김무성 대표 같은 통합의 어떤 리더십은 필요하다. 필요하다. 네. 그런 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고요. 화제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황교안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을 했죠. 이제 본격적으로 청문회 정국이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 한번 듣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지명하였습니다. 지금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4대 부문 구조 개혁과 함께 부패 청산을 비롯한 정치, 사회 개혁이라는 이 시대에 꼭 해내야만 하는 시대적 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적 요구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황교안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와 국회 인준 절차를 거쳐서 국민적 요구인 이 막중한 과제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국회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를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분 다 참 차분하게 말씀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차분하게.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도 전혀 얼굴에 변동이 없이 아주 침착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박 교수님, 네네. 이제 청문회 전국 어떤 부분이 좀 논란 아니면 뭐 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황교안 후보자는 80점만 맞고 저 자세로 가겠다. 말을 아끼고 할 수 있는 것만 최소한의 역할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한번 방어를 해보겠다 이런 자세고요. 네.
지금 보니까 뭐 그분이 지난번에도 여러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병역 문제하고 재산 증식 또 증여하지 않은 부분, 네. 기부하지 않은 부분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만 지금 야권은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한번 공세를 하려고 율사 출신 의원들 특히 우원식 씨 같이 공격적인 간사로 의원을 이미 이제 간사로 임명했고요. 하고 율사 출신의 박범계 의원이라든지 또 젊은 그 김광진 의원 이런 분들을 지금 배치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권은 제가 보니까 지금 뭐 사선의 중진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하면서 권성동 전 청와대 역시 법무부 검사 장관 출신의. 하고 네. 박민식 씨 이런 분을 하면서 방어 논리로 가는데 일단은 지난번에 법무장관 청문회 때 한번 걸러진 사안들이라서 네. 정교하게 조금 잘못된 부분이 나올 수 있는지 그거는 이제 야권의 능력인데 제가 보기에는 뭐 재산 변동이 조금 있었다 그 부분하고 과연 지난 10년간 365만 명입니까? 그저 병역 징병 검사자 중에서 4명만 나오는 두드러기 단맞은 병이 네. 그것이 진짜 사실이냐 아니냐 그 공방은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도덕성 논란 때문에. 왜냐하면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저도 이 부분을 학생들에게도 내가 누가 물어보길 이야기를 했는데 네. 사실 우리처럼 분단 국가에서 병역 의무는 상당히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병역 의무를 피하지 않으면 공직에도 갈 수 없을 정도로 국가의 윤리의식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황 총리 후보자가 이 부분은 우리 국민들에게 더군다나 네. 이렇게 한반도에 긴장 분위기가 있는 상황에서는 군에 가는 우리 젊은이들한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정말로 내가 왜 군대를 안 갔는지 확실하게 좀 설명을 하고 밝히는 것이 여야를 떠나서 국민들에게 정서적으로 좋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황교안 후보자가 로키로 가는 거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100점은 안 맞겠다. 이완구 전 총리처럼. 예, 이완구 전 총리 봤잖아요. 네. 완전 망가져버려요. 자신 없으면 말 안 하는 게 좋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라 이 언론이 만만치 않은 겁니다. 확실한 얘기를 하는 거 좋고 당연히 하는 것입니다만 지금 제가 볼 때 이 이슈가 두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은데 큰 네. 이슈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 문제가 클 것 같아요. 재산 문제가 황교안 후보자가 지난 장관 임명 동의, 장관 인사청문할 때에도 네. 고액 수입료 문제가 그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렇죠. 나머지 부분은 기부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 기부의 문제가 아직은 좀 애매한 것 같고 이 문제는 국민과의 어떤 신뢰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오늘까지 나온 거는 17개월 동안 16억 원을 했는데 이 중에서 한 1억 한 3천만 원 정도는 기부를 기부를 했다. 했다. 법정 기부를 했다라고 네. 그러니까 나왔는데 네. 어디에 기부했죠? 그게 법정 기부기 때문에 뭐 국가단체나 공공기관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네, 이거 어딘지. 예, 이건 확인해야 되고. 네. 이것도 어디에 기부했는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부해야 되고 또 하나가 배우자의 현금이 지난 6년 안에 엄청 늘었습니다. 현금이 아주 엄청 늘었습니다. 네. 이 현금이 는 부분에 대해서도 소명이 필요한 것이죠. 그 지금 6억 정도가 지금 드는 것 같아요. 이 대목은 그러니까 그 대학교 교수라 그러죠? 네. 배우자가 네. 연봉 1억을 전부 다 적금을 들어야 유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해명이 필요한 대목. 그러니까 이 재산 문제가 하나 남아 있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야당에서는 집중적으로 공세를 펼 수 있는데 뭐 저는 공안검사 출신이라고 하는 부분이 클 것 같아요. 사상적으로, 정치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야당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정부 들어서 공안정국이라는 말을 많이 한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두 번이나 장관 해임 건의안을 내지 않았습니까? 두 네. 번씩이나. 네. 근데 그 부분인데 이것이 옳고 그름을 넘어서서 야당 입장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지금까지 공안정국을 끌고 왔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부터 그 이후에 무슨 간첩 조작 사건, 통진당 해산 문제 뭐 등등 다 해서 이 중심에 누가 있었느냐? 바로 황교안 당시 장관이 있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이 지금 국무총리로 가는데 그냥 있을까요? 또 내년 총선이 있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보면은 지지층을 끌어안을 수 있는 전략이기도 한 겁니다. 네. 아마 그런 점에서 보면은 공안 문제를 상당히 강하게 치고 나갈 근데요, 가능성이 있을 이거 겁니다. 중요한 문제인데 공안이라는 말이 나쁜 말입니까? 공안이라는 말이 나쁜 말이에요. 근데 국민들한테 여쭙고 싶어요. 나라의 해를 기하는 반국가 세력들을 잡고 국기를 잡고 대한민국을 흠집내는 세력에 대해서 그럼 공권력이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공안이 왜 나쁜 겁니까? 공공의 안전. 그러면요,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중요한 네. 건 죄가 없는 사람을 그렇게 했다면 인권유린이고 국가 공권력 남용이지만 대한민국을 흠집내고 우리 사회에 교란을 일으키는 세력에 대해서는 공권력이 칼을 대고 반드시 메스를 대야 됩니다. 공안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거를 남용하지 않는 게 중요하죠. 네. 그래서 저는 그분이 역할이 컸다고 보여요. 통진당 행사는 저는 잘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방치해서는 대한민국 남남 갈등 정말 통제 이상으로 갈 수가 있었어요. 네. 공안이 나쁜 거 아닙니다. 이런 부류도 있고 네. 또 반대쪽에서는 네네. 박근혜 정부 내내 이 공안몰이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귀한 네. 어떤 정치를 다 잃어버리고 국민의 갈등만 청포했다라고 보는 것이 야당의 생각이거든요. 네네. 충돌하고 어쨌든 있는 겁니다. 총리, 국민을 통합해야 될 총리로서의 그렇습니다. 덕목인지 그 부분은 청문회에서 좀 가려봐야 될 부분이고요. 정말 80점 총리가 되겠다. 근데 몇 점을 맞고 통과할지 또 낭빵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